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미야비의 일제 만행 폭로, 파키스탄 탈레반 테러, 조현아, 제2롯데월드 사망 사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미야비의 일제 만행 폭로입니다. 미야비, 일본의 록 가수입니다. 이 일본의 록스타가 일제의 잔악한 만행이 담긴 영화 언브로큰에 출연 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화 언브로큰은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지만 태평양 전쟁에 참전, 850일의 전쟁 포로라는 역경을 모두 이겨낸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그린 작품인데요. 문제는 극 중에 일제의 잔혹한 전쟁 포로 생체 실험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 극우 세력들은 자국의 록스타가 포로 수용소에 악랄한 감시관으로 출연한다는 것에 배신감을 표출하며 출국운동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야비의 조부모가 한국인인 제1교포 3세라는 점, 해마다 한국에서 공연을 열 정도로 마음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제의 만행이 제대로 폭로됐는지 꼭 확인하겠다. 미야비, 우리나라로 와라. 옳은 일에는 미야비처럼 당당해야 한다 등 미야비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는 제2롯데월드 사망 사고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사고인가요? 2013년 6월 외벽 구조물 추락, 2014년 2월 컨테이너 박스 화재, 4월, 10월, 11월에도 사고가 있었고요. 12월 아쿠아리움 누수, 같은 달 8층 영화관 진동, 잠정 폐쇄, 그리고 어제 콘서트홀 작업 중 추락, 인부 1명 사망까지 사고, 계속되는 사고 소식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절대로 제2롯데월드 안 간다. 누가 보면 개장한 지 20년 된 줄 알겠네. 이런 사과 바라지도 않는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비난과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도남마 하종대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을 낱낱이 그리고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오늘의 표도남마 시간입니다.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신은숙,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 4가지를 선별해서 표도남마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쾌 뜯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인가 지능범인가?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얼굴부터 잡아! 다쳐오지 말고! 당장 모여주면 빨리 어떻게 해서 그냥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박춘봉 씨, 네. 토막살인범의 현장 검증이 하루 내내 있었는데요. 네네. 박춘봉 씨 오늘 현장 검증에 임하는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어쨌든 대단히 담담했다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현장 검증에 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죽였다는 그 자체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나를 알만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정말 이게 어떤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안 돼야 맞는데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했다. 그렇다 보면 어쨌든 저게 토막살인을 할 만한, 능히 할 만한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와 심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느낌을 경찰에게 줬다는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조사받는 과정도 지켜봐도 본인이 어떤 범행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다 상세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모른다. 상관없다 그러다가 경찰이 아주 분명한 객관적인 물증을 들이대면 그 점에 한해서 딱 하고 인정하고 아 맞다 거기까지는 했다. 네.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네가 한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 흐릿하다. 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또 시신을 처리해서 어쨌든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능적으로 법망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시오패스의 기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가지고 있다. 네. 자, 우리가 사이코패스냐 지능범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자, 보면은 처음에 박춘봉 씨는 하루 동안 내내 나 변호인 안 데려오면 나 얘기 안 하겠다 하고 한국의 법률 제도를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혈흔이 나오자 그때 다 겨우 살해한 것을 시인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목 졸린 흔적이 나오자 그때부터는 그거는 시인하되 어디에 시신을 유기했는지, 왜 시신을 토막 살해했는지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혹시 상당한 엄청난 지능범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능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어찌 보면 범행이 다 드러날 걸 알고 자신의 부분에서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감출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이나 증거가 많다 보니까 네. 확실한 유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예. 근데 이 앞에서 이제 김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사이코패스인지 뭐 지능범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저희 형사법학계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생내적으로 범죄인 있지 않겠냐.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범주형 인간. 네, 그래서 네. 유전자 자체가 생내적으로 범죄자 아니었겠냐라는 이론이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찬반 논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사람을 도륙낼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나 인격만 가져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그 학설 자체가 이렇게 근거가 없지도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검사 시절에요. 예. 살인 사건을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이렇게 수사를 해보거든요. 직접 예. 살인범들 경찰에 잡아서 송치해온 사람들 예. 이제 2차 보완 조사를 해보면, 살인범들의 어떤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순간 우발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경우가 많은데, 간혹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박풍춘 비슷한 형태, 박춘봉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눈빛을 보고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보면 저 눈빛 속에 아주 깊은 호수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표정을 보고 있으면 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서술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건너 눈동자 건너 시면의 영혼 속에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 감정 동조 현상 이런 게 전혀 없는 전혀 거네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 그 FBI에서요. 예. 그 흉악범들, 그 엽기적인 범죄자들 한 1000명을 조사했는데 네.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일본의 공통점이 이 성장 과정이 상당히 독특한 상처가 있었다. 네. 특히 어렸을 때 예. 심하게 얻어맞았을 경우, 네. 특히 가족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맞았을 경우에 그게 아주 성격이 내향적으로 변하면서 언젠가 훗날 네. 공격적으로 돌변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요 지금 박춘봉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싸우다가 지금 눈이 실명했지 않습니까? 예, 눈 한쪽이 지금 완전 실명 상태라고. 예, 그래서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연쇄 살인범들도 보면 네. 되게 어렸을 때 조폭들도 그렇고요. 보면 심하게 두들겨 맞았을 경우 그거를 이제 반공격적인 현상으로 역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성장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네. 훗날 10년, 20년 혹은 50년 지나서 국정 운영에서 나타난다는 아하. 성장 과정을 이제 연구하는 게 사실 이제 제 전공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 그 성장 과정에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도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 성장 과정의 성격은 예.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이제 변화만 가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리더십 보는데 국정 운영 스타일, 요즘 뭐 정례 사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제 저희가 키 포인트죠. 볼 수 예. 있는. 알겠습니다. 이정현 원장님. 이 사건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또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지 예. 모르겠어요. 잔혹 범죄자들, 네. 이 사이코패스가 분명한 것 같고요. 정신 세계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예. 근데 저는 뭐 앞에 검사분들하고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자들, 해외 근로자들, 네. 해외 동포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옛날 비교적 우리가 단일 그 사회를 다 구성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존재 유무를 이웃의 뭐 평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런 사이코패스 지능 범죄자들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적 측면에서 정부나 관계기관이 여기에 대한 아마 대책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상 범죄자, 네. 사이코패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안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아마 이 현상들은 아마 앞으로도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추세를 보면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사이코패스의 범죄자들의 앞으로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건 아까 예. 말씀드린 그런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저는 시급하다. 국민들의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잘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진 변호사. 네. 지금 이 시신을 훼손한 그 곳이 반지하 월세방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을 바로 숨지게 한, 사망하게 한 숨진 장소도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이 주인은 나중에 월세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월세를 내줄 때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집에서는 절대 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혹시 그거 안 알려주고 월세를 내주면 위법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위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걸 고지하도록 돼 있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일본에서는 고지하도록 돼 있다.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건 이제 피해자도 지금 중국 교포기는 한데 네. 대체로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네. 가해자 가족들도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떠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 가족들도 예. 사실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내 누군가가 죽었는데 예. 근데 그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 지역에 살지는 못합니다. 예. 빨리 떠나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게도 상당 부분 있으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보니까 유영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 같은 경우도 유영철이 살던 집은 물론이고요. 인근 상가도 현재 재건축이 돼 있다고 하고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아하. 집을 임대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업자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고지하는 걸 강제하는 법률이 현재 없습니다. 네. 관련 법률을 보면 민법이나 주택차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 임대주택법 뭐 이 정도 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런 걸 고지하게 되는 건 없고 다만 월세나 이렇게 세를 사는 사람들이 사용 수익하기에 편하도록 그걸 유지해줘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주택인지 모르고 샀다거나 임차를 들어갔을 때 너무 억울할 것 네, 같아요. 임대인한테 일반적으로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채권의 계약 이론에 의해서 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예. 손해배상 청구까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유영철 말씀드리기 많은데 예. 유영철이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살인범들에 대해서 연쇄살인범이어서 예. 살인 DNA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예. 예방에 좀 체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우리 듭니다. 이종혁 원장이 지적한 대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피해자,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아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률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도자 어떤 내용인지. 대한항공의 집단 공작 반성은 쇼였나?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원장님. 네. 지금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출두할 때는 과거하고 좀 차이가 많았어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전에는 상당히 뭐 사전에 좀 청소 좀 해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만 연발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옛날 고금의 역사를 보면 예. 군항조차도 군항의 존재 기반이 백성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들도 이 오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 그건 이제 저 기반은 아마 우리 사회 구성 국민일 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사원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존중한 기본적 이 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없이 단지 자기네들은 시혜를 주는 자, 그 다음에 뭐 군림하는 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얘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까지 사실은 비약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한항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또 항공사인데 지금 일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이것은 국익적 차원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기반의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 이런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오너들이 차제에 예. 가졌던 기본 철학들,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근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성찰부터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에 이 사실은 호미로 막을 일을 예. 아래로도 막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슈퍼 갑질을 한 것이고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국민이 분노를 일으킬 일인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저 조현아가 또 보면 아직 삶을 다 살은 완숙한 또 그런 연령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또 너무 하는 게 또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또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참 심정이 복잡합니다. 예, 오늘 네. 보니까 네. 며칠 전에 국토부에 출석을 할 때 그 당시의 영상, 그리고 오늘 서부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영상 두 개를 비교하면은 조현아 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지금 오른쪽에 바로 오늘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우리 신은석 변호사님. 어디? 현재 오른쪽 모습도 국민들이 저게 정말일까? 지난번 매뉴얼에서 다음 단계 매뉴얼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기가 충분하고요. 예.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에 대해서 뭐 각종 언론 매체에서 각 패널들이 다 비난을 해서 네. 이제는 더 비난할 다른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소박한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왜 자신이 비난받는지, 내가 재벌의 딸이라서 세상이 나를 시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오른쪽은 상당히 네. 머리를 많이 숙였네요. 네, 오늘. 근데 국민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그런 이유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굴욕을 당한 승무원,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직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현아 부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거죠. 왜냐하면 조현아 부사장한테 정면으로 대응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밟아도 참아야 하는 직원들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월급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이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굴욕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조사받는 것 자체에서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모욕, 굴욕 이런 단어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자기 직원한테 줬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조회를 해보니까요. 예. 우리 인천공항에서 뉴욕의 JFK 공항으로 갈 때 1등석 타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1,312만 원입니다. 아, 1,312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풀옵션 달린 경차보다도 비쌉니다. 예. 저희 같은 그 중산층도 그럴 거예요. 내 돈 들여서 1,312만 원의 비행기를 평생 탈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돈 많이 벌어도 1등 타기 어렵습니다. 그냥 다리 구부리고 그냥 참고 가죠. 그 돈 내고는 못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아무 때나 콜해서 탈 수 있는 자기 비행기예요. 저 사람이 사고 머릿속에. 그럼 좋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기 비행기 맞다고 쳐줘요. 그럼 거기에 자기가 그 비싼 돈을 받고 승객을 모셔놓은 자리예요. 네. 자기 손님이라고요. 예. 그 앞에서 주인이 난리를 부리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요, 그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으면 만약에 본인이 화가 나서 비행기 세워 돌려 그리고 내려버렸으면 예. 자기는 그렇게 모욕스럽고 굴욕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사무장한테 너 내려 했을 때 그 한마디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직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린 거 좋고 덜 성숙된 거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고 자란 게 없을 테니까. 재벌을 살아서 험한 거 안 봤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이 이어져 간다? 앞으로 이걸 경영한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묻고 싶은 게 직원들이 일 안 하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부 하루라도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윤 소장님. 예. 그런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예.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좀 있다면서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네.
과거에 보면 뭐 호텔 직원들에게 네.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또 발로 걷어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몇 발로 분도 직접 아니라. 폭행을 예, 했다. 예, 발로 폭행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몇 분씩이나 그리고 더 창피스러운 거는 그 중단된 게 외국인 지배인이 나타나서 그 중단두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 외국인 지배인이 어디 또 어떻게 얘기를 말했는지 참 걱정스럽고 참석하는데 창피한 일인데 이게요. 리더십보다 100배 이 위험한 것이 오너십입니다. 예. 오너십은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이제 지도자 연구하는 건데 오너십은 왕입니다. 왕.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발로 찰 수도 있고 심지어는 뺨도 때릴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평소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는 대한항공 현직 승무원 증언이 지금 있는데요. 보면은 그 타기만 하면 비행기 타기만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했다. 거의 주인과 하인 관계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현직 승무원 김모 씨 얘기네요. 만약에 저런 데서 잘못해서 면책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잘못 보신 거죠. 순간적으로 심기를 좀 건드리기만 해도 면책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보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터질 게 터진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재벌 5나 2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특권 의식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군림하려고 드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전근대적 생각입니다. 이런 앞으로 인식을 가지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계셨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기업은 자기네들의 오나 물론 자유시장 경제 쪽에서 자기 소유 구조는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일정 부분의 이상의 기업들은 그것이 자기의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도 네. 이것은 항상 국가, 국민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시각을 보는 시각들을 이제는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류의 더 이상 소위 그 세습 경영이라 그럴까 이런 게 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특권 의식과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이번 차제에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완전히 좀 몰아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참 김경림 나쁜 변호사. 네. 참 나쁜 공주 같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예. 요즘 그렇네요. 말로. 예. 지금 검찰은 어쨌든 구속영장을 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자, 조현아 전 부사장 만약에 형량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글쎄 이제 과거 전례를 가지고 일단 보면 네. 박연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의자 등받이 올리라고 승무원이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이렇게 난동을 부렸지 않습니까? 술에 예. 취해서. 진해난도. 예, 네. 그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었거든요. 아, 징역유월에 집행유예 2년. 예. 그다음에- 이거는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 이걸 첫째 이제 예. 구속을 본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건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일단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금 확실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러면 이 사안 자체가 크다고 볼 것이냐 작다고 볼 것이냐 이제 이 보는 관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철딱선이 없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젊은 아가씨가 30몇 살에 술 한 잔 마시고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그냥 자기 비행기라고 생각해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작은 사건이다 예.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관점을 바꿔서 본다면 이게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세운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건일 거래요. 아마 유사 예. 이래.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서비스가 전 세계의 코미디 무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 자체가 전부 다 저럴 것이다라는 지금 반추정 상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국가적 이미지나 국격이 추락했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저 사람의 어떤 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저 어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기업 문화가 굉장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독재적, 시족적, 단세포적 구조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사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행위 자체는 작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 파장은 매우 컸다. 네. 따라서 그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아, 있겠네요. 근데 자, 제가 이 법을 항공보안법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적용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얘기한 건 비행기 내에서 그 고성방가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40조 이하를 가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23조 2항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형이 있습니다. 네. 즉 폭력 위력에 의한 안정행 방해인데 네. 폭력 위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장애 환자는 무조건 5년 이하로 되게 하게 돼 있어요. 예. 법문이요. 그럼 운항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그 정의 규정을 가보면요. 비행기 승객이 전부 타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운항이다. 예, 그때부터는 운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운항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5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해야지 왜 자꾸 국토부는 축소시켜갖고 소란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해놓고도 검찰에 고발했을 때 보면 고발장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핑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됐었는데 우리가 쾌도남마가 직접 국토부 간부와 사전 전화로 취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토부 관계자가 자기들의 실수를 시인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9분 정도 시작할 때 그 동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인사는 나누고요. 그 조사관들 소개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함께 하다가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럼 나가라. 네, 본격적인 질문이 내보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좀 잘못했고요. 겸손하게 했고 조사가 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그 조사관도 이제 한 사람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공정성을 객관적인 건 여러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부실했다고 하면 부실한 건데 검찰 같은 경우는 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력도 있고 장비 뭐 이렇게 이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국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처음입니다. 감독관들은 사실 항공기 고장 원인 탐다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흡한 점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한 그 매뉴얼도 좀 만들고 조사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배우고. 국토부 얘기는 보니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대한항공 임원도 임석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 또 조사 기법도 좀 처음이어서 잘 못했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시인을 하고 사과하는 장면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주영 원장님.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이 입는 피해가 무려 4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400억 피해는 대한항공 개인 기업의 피해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으로 이런 우리 국가의 품격 그리고 이게 이번에 땅콩의 향을 가지고 지금 이거 전 세계에 지금 회자가 되었거든요. 네, 그렇네요. 아마 이것이 네. 아마 이 참 한산할 수 없는 우리의 손실일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 책임 있는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 삼가고 근신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 그 도에 네. 그런 좀 품성을 기를 필요가 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이게 아주 급속한 소위 그 경제 성장 민주화 과정의 일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이 가치 세계, 정신 세계의 판단이 굉장히 얕아졌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에 관한 좀 정신적 함량과 좀 자기 교육이 더 필요하다. 수양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국토부 모두 오늘은 얼굴을 숙이고 실수를 시인하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패냐 양보냐 최후의 카드는 남아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론이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거의 보면은 정윤희 씨가 압승하고 그리고 박지만 씨는 거의 완패에 가깝습니다. 오늘 지금 박지만 씨의 변호인 조용호 씨가 각 언론사에 보내온 그 내용에 따르면은 자기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대부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박지만 회장이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로부터 청와대 유출 문건을 받았다는 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청와대에 줬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정원장한테 유출 문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달라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이나 동향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조응천 비서관이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전달하거나 박지만 회장한테 설명해 줬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자술서 받았도 사실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이 네. 청와대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맞춰가지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온 국민들 대부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박지만 측이든 정윤회 측이든 누구든 이 진실을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밝혀서 또 본인들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다다르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상황이 악화될수록 곤란에 빠지는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이 말 그대로 찌라 수준을 넘어서 진실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진짜로 바라는 결과도 아닐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봉합하는 거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봉합을 위한 양보다. 네, 그렇게 보고 그게 뭐 조작이 있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알겠습니다. 않고요. 다르게 보신 분. 예. 크게 뭐 큰 틀에서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박지만 회장한테 상당히 모든 게 불리합니다. 네. 일단 보면 우선 보면 대통령이 어느 쪽 그 편을 서 있는 것 같은 분위기냐라는 기류인데 네. 보면은 쭉 보면 처음에 검찰 출두할 때 보면 이건 찌라시에 뭐 국회 문란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거죠. 정윤회 씨에게는. 박지만 씨 들어갈 때는 이제 친목을 지켰기 때문에 일단 그 무게 자체가 다를 뿐더러 또 하나는 정윤회 씨를 편에서는 3인방은 여전히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네. 근데 박지만 씨를 지지했던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은 전부 다 손을 벗었죠. 그렇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구도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미행사실 카드 같은 진술서, 잔술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폭로했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 네. 모든 치명타는 대통령이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부메랑은 결국 본인에게 오고 본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설령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진술서, 자술서 자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하. 다만 실제로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 가능성이 낮다고 네. 봅니다. 다만 네. 이제 미행설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미행했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려웠고 망설였고 다만 유일하게 믿었던 네. 박경정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핵심적으로 조사를 했고 문건을 작성을 하고 했는데 박경정 부분의 말을 너무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박경정이 이제 외모도 죄송합니다. 약간 뭐 불독이지만 예. 별명이 경찰에서 별명이 불독입니다. 예. 하나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마도 조홍천이가 본인은 이제 감시독 워치견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짖는다는 거 아닙니까, 걔가? 예. 근데 이제 불독은 짖는데 그쳤으면 좋은데 예. 계속 물려고 예. 물어뜯으려고 계속 가다가 맞기만 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예, 이게- 해하는 정도까지. 예,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져 버렸고 네. 이 와중에서 오늘 현재 드러난 것은 구체적으로 검찰의 권력의 파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밝히기가 힘듭니다. 결국 미궁수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드러난 것은 네.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암투가 엄청나게 치열했다라는 팩트만 네. 오늘 구체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오늘 현재까지. 예. 그래서 사실은 별개로 앞으로 이 엄청나게 불붙은 큰 상황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남아있고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 문제는 문건이 어디로 가고 하는 미시적인 부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점점 그런 뭐 알겠습니다. 예. 자, 이종현 원장님 좀 다른 의견이 있을 것 이게 같은데.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예측이나 추측을 가지고 절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실체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만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제가 2주 전인가 이 캐도남마를 출연을 해서 그때 내가 드린 말씀인데 네. 이 문건을 누구가 작성을 했다면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네. 누구가 유출을 했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저는 근데 하나 지금 분명한 것은 문건을 작성하고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이 만약에 네.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고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그게 뭐 감정이 되었던 권력의 암투가 되었던 그것을 풀려고 했다 그런다면 아마 그들은 목적한 바는 상당 부분을 이루었다고 다른 각도에서 이루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점차 드러나는 실제적 진실이 바로 뭐냐면 결국 소위 대통령 옆에 있는 소위 이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몇몇의 비서관들 그리고 또 소위 워치독이라고 자기를 지칭한 민정비서관의 직무를 갖고 있는 비서관 그리고 또 그 밑에 실질적 조사나 정보 업무를 수집하는 박경정 여기에서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감정이 개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오랜 15년 이상의 연륜을 가지고 현재에 이렇게 서 있는 이들과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상대가 안 됐겠죠. 그러니 네. 이것을 싸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이 뒤에 정윤회 씨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박지만 씨에게 이런 정보를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주면서 마치 그쪽의 편이냐. 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원래의 작은 그들의 하부 권력에 예. 이 조그마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복해서 키운 측면이 있다. 나는 여기에 실제적 진실이 봅니다. 박관철 이런 사람들이 박지만을 이용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해당 당사자들이 다 피해자고 네. 그리고 또 다들 아마 참 억울하고 여러 가지 심정이 아마 참 그럴 겁니다. 네. 자, 김경재 변호사.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박지만 씨의 태도를 보면은 역시 정윤회 씨보다는 박지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더 원하는 거 아닌가. 그 밖으로 드러난 태도만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대통령 공식적인 말씀에 따르면 정윤회 씨는 10년 전에 7년 전에 떠나간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 성공을 바라게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대통령 워딩에 가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박지만 씨는 친동생이고 예. 당연히 원해야 맞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네. 자 박지만이 미행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예. 박지만하고 정윤회하고 쌈박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간에 조응천이 낀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제일 포인트는 이것 같아요. 대통령 말씀이 진실이냐 거짓일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정윤회라는 사람이 7년 전에 대통령 곁을 떠났고 지금은 대통령하고 전혀 어떤 연락이 있을까 없을까? 네. 대통령 없다고 하시지만 네. 국민들은 과연 그거 믿을 수 있을까? 예.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윤회 씨를 통해서 대통령 인사 추천을 받을까 안 받았을까? 그다음에 국정 초기에 대통령 취임 집권 초기에 그럼 박지만 씨는 여기저기 인사 추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그 부분이 어쨌든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짧게 제가 한 예. 말씀만 드릴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이 실질적으로 정윤회 씨가 소위 그 3인방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뒤에 숨은 실세였다 그런다면 네. 조응천이를 좀 만나게 해달라. 혹은 아니면 이런 류의 억측들이 나오게 하기 전에 이건 아마 모든 문제들이 아마 정리정돈이 해결될 되었을 수도 있었을 그런데 거다. 네. 그렇지 못한 사실 하나를 보면 예. 결국 대통령께서 찌라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걸 증폭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용하는 문건 자체들이 보면은 시중에 이제 이미 자기네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도는 정보를 모은 것이다. 그리고 그걸 문건화 작성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 것들이 자가 증폭을 했던 어쨌든 아래 것들 사이에 심각한 쌈박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아래 것들 쌈박질에 대해서 별반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신은석 변호사. 네. 자, 최후 카드는 남아있다고 물음표 놨는데, 네. 자, 박지만 씨. 나중에 뭔가 다른 얘기를 또 할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여기서 끝났을까요? 다른 얘기를 할 카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건 저희가 다 이렇게 지금 느끼잖아요. 박지만 씨의 지인들 얘기를 보면은 다 풀어놓고 싶지만 내가 좀 손해보고 안고 가자.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다. 근데 제가 MC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예. 돼요. 그다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슴 아픈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재임기 갔다가 그 여동생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그런 질문이긴 한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여동생.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다른 비리 아니면 어떤 범죄에 전혀 불나방들이 옆에 붙어서 같이 연루되지 않도록 아예 그냥 해외로 보내놓은. 그렇죠. 예. 저 같아도 해외를 보내거나 무인도 섬에 5년 동안 좀 보호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애가 권력에 탐을 내서 다가올까가 아니라 말씀하셨지 불나방이 덤빌 거니까 이 예. 애를 보호하고 싶을 것 같아요, 동생을. 예.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박지만 회장도 곤란해서 결국은 남배인데 거기에서 더 이상 묻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들켜서 밝힌들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봉합하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벗은 누명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병 갖고 오더니 물속에 뭐 액을 집어넣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관은 코카인이라고.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코카인이래요. 그때만 해도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꿈 같더라고요. 그냥 꿈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자,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미정 씨 사건. 평범한 주부였는데 마약 운반책으로 5인이 돼서 1년 4개월 동안 옥살이하고 또 가택연금까지 하면 2년 동안 프랑스에서 억류됐다가 돌아왔는데요. 10년 만에 진범이 잡혔다고요. 어떻게 잡힌 겁니까? 우선 뭐 범인이 잡힌 것은 10년 만에 뭐 좀 했던가 저는 뭐 현장에서 어떤 동기로 잡혔는지 저는 좀 아직 확인 안 돼 있고요. 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를 꼭 얻어가야 될 게 저는 하나 더 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이 집으로 가는 드라마, 집으로 가는.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요. 네. 결국 여기에 있는 실제 인물 장씨 그 여인은 이게 마약인지를 전혀 모르고 운반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무슨 원석 동네의 하수인,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의 후배가 이거 원석이니까 좀 하라. 진범이 이제 이번에 잡혔다는 아마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하수인 그 후배에게 누구를 시켜서 옮겨라.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할 범인이 잡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이 운반책이었던 이제 아무 실제적 사실도 모른 채 이제 체포가 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에 한국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시한 종범인 그 후배가 이 여자는 사실은 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 판결문 진술서를 해서 이것을 외교 공로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프랑스 주재의 우리 외교 공간에다 줬습니다. 예. 그런데 2005년 사건이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간에 몇 년이 묵혀지면서 그 고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가, 정부,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심각한 우리 국민의 권익에 관련된 문제고 이런 문제인데 그것을 그 1차 업무를 지어야 하는 우리 외교부가 당시 이것을 소위 의무를 방기해서 이런 억울한 소위 말하는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저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지금 바로 그 범인 붙잡혀서 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입수된 영상입니다. 예. 방금 이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행정학자가 네. 논문을 썼더라고 이걸로. 아하. 행정 실패 사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30대의 딸아이의 나약한 엄마가 이국만리 섬 교도소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 대사관은 어찌 보면 속수무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무기력함 그리고 그걸 당한 당사자와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극도 불신이 작은 사건 하나로 얼마나 크게 확대될 수 있는지 아주 우리 정부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작은 거 하나가 국격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어떤 행정 실패 사례로 논문 정도 썼을 정도로 예. 거꾸로 아주 보면 뼈아픈 사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에 피해를 당한 장미정 씨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딱히 그런 생각이 좀 덜 들어요. 어허. 왜냐하면 예. 자 문제가 있는 원석을 자 400만 원 받고 프랑스에 있는 운반을 공항에 해주게 400만 원을 예. 주고 들여서 누가 생각해봐도 400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들은 네, 너무 큰 돈이라.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왜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프랑스니까 징역 2년형 받았죠. 예.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마약 기록봉 1kg 넘어가면 이거 사형 사건입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우리 마약 사범 한국인 마약 사범 몇 명이 지금 사형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보실 때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 분은 안쓰럽지만 국민 전체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외교부 그거를 번역해서 보내줬는데 등기 우편으로 안 보내서 제대로 도착했는지를 몰라서 다시 송부하느라 1년이 넘게 걸렸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보호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유치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추위와 경제난에 더욱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추위에 따뜻하게 내 한 몸 녹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아내와 가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추운 날이면 사소한 것에 평소엔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살을 내리는 한파에 추위에 떨며 일하신 많은 분들,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발언 기회는 우리 이종혁 원장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국가다워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평안하게 할 것인가, 결국 밀림민안의 정신, 밀림민안의 정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 기구들이 국민을 위해서 보다 더 자기네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줘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는 국정의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 아니라 국정의 컨트롤 타워입니다.